근데 그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의 퀄리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보존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있지도 않은 거를 자꾸 미화해가지고 저는 그런 국뽕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제 뭘 보존해야 되고 뭘 보존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댓글들을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일일이 제가 답글을 써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 중에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았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가 하나 있어서 캡처해놨는데 부처 아재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었는데, 유럽 지역에 가면 100년이 넘은 건물들도 계속 수리하면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물들을 자주 재건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시죠.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현대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옛날에 중세도 도시가 있었죠.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단위 면적당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 그럴 때 더 창의적이 되고 사람들이 더 교류가 많아지면서 시너지 효과도 생겨나고 상업도 발달하고 경쟁력이 생겨서 주변 지역들을 압도할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국가의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가 더 가속화된, 도시화가 가속화된 것 중에 하나가 산업화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일을 하고 먹고 살려면 농토에서 일을 했었는데 산업화가 되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무직이 늘어나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농사나 수렵채집은 바닥에 깔려서 땅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 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들은 일자리의 공간 자체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는 고층 건물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훨씬 밀도가 높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게 또 시너지 효과도 생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화가 점점 일어나요. 산업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일자리의 구성이 농업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업이나 생산직에 일을 하게 되면은 점점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근처에 살게 되면서 아파트도 만들어지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건물이 더 높아지면서 고층화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고밀화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산업화가 되고 밀도가 높은 도시를 가진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농업경제였고 산업화는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됐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91%입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1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도시도 없었거니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물들을 유지를 해서는 밀도가 단층으로 깔려있는 종로에 옛날에 있었던 건물 같은 걸로는 지금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서포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100년 전의 건물이 남아있지 않다. 물론 거기에 더 간단한 이유로는 우리의 건물들은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특히 주거 같은 경우에는 다 온돌 난방 시스템을 썼으니까 다 단층으로 지어져 있었고 더욱이 도시화에 맞는 그런 공간 구조가 아닌 거죠. 밀도가 낮은. 그래서 이걸 옛날 건물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유럽은 일단 첫 번째 재료가 나무가 아니죠. 두 번째 온돌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니까 파리라는 도시가 그때 오스만 시장 때 만들어진 그 건축물의 그 한 7, 8층 정도 되는 높이로 쫙 지어졌을 때 파리 전체의 용적률이 260% 정도 돼요. 서울이 160%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진 파리라는 도시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파리의 도시의 공간 구조가 지금 우리 서울의 공간의 밀도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도시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왜 도시화가 먼저 이루어졌냐? 걔네들도 농사 짓던 산업혁명 이전의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렌체와 옆에 있는 시에나와 피사 이런 데들 막 여러 개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럼 걔네들끼리 전쟁을 하니까 성을 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을 쌓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가 높아야겠죠. 이거를 다 2층짜리 집으로 하면은 성곽 둘러만 해도 한 50km를 만들어야 된다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데 4층짜리 집을 지으면은 약간 밀도가 2배가 높아지면서 면적이 반으로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성곽의 반지름이 줄어들면서 성곽 전체의 길이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밀도를 높여서 성곽의 주변 둘레 길이를 줄이고 공사량을 줄이고 점점 그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그리고 건축 재료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리고 비도 1년 내내 고루 내리니까 집안도 탄탄하고 우리보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고층 건물의 도시가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100년, 200년 전의 건물을 써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 왜냐면 공간 구조 자체가 밀도가 높은 현대의 도시 구조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좋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 전에 지어진 프랑스 파리에 지어진 건물이나 런던에 지어진 건물들은 당대에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부를 다 끌어당기던 나라의 도시의 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은 1930년대, 40년대 건물이나 50년대 건물들, 심지어 60년대까지도 6.25 전쟁 이후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의 퀄리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보존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어요. 저희 세대 때 지금 만들어진 게 100년 뒤에도 쓰일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짓는다면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있지도 않은 거를 자꾸 미화해가지고 저는 그런 국뽕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대로 보존해야 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뭘 보존해야 되고 뭘 보존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보시면은 구도심 같은 경우에, 파리 같은 경우에 밀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재건축을 해도 그 정도 용적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은 건폐율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낮은 층이지만은 되게 옆으로 퍼져서 많은 땅을 커버하는, 주차장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그거 자체로 보존하는 게 사실은 더 이익인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건물 중에서 한 4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다시 신축을 하면은 지금 지어져 있는 것보다 용적률이 더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가 연면적이 더 넓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건축 재료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당시에는 막 돌을 잘라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지은 거잖아요. 사실은 100년 전, 200년 전에 지어진 파리의 그 건물들을 만약에 부수고서 콘크리트로 다시 지으면 그 퀄리티가 안 나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용적률이 그거보다 더 높아지지도 않을 거라고요. 아주 고층, 초고층을 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시장성으로도 안 맞고, 건축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베니스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베니스도 보시면 한 5, 6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중세 때부터 만들어진 그런 도시들이 의외로 밀도가 되게 높아요. 인구 밀도가. 지금 만약에 그걸 부수고 다시 짓는다면 자동차 도로폭 넓혀야 되고 주차장 만들고 뭐 현대식으로 건폐율 적용하고 하면은 용적률이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다시 지을 이유가 없죠, 그런 것들은. 저는 만약에 다시 짓는다면은 새로운 건축, 새로운 도시가 나오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파리 같은 걸 흉내내서 지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서울에다가 뭔가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면은 기존에는 없었던, 21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마트 시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새로운 도시의 롤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트라이를 했지만은 그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던 노력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수단이 바뀌었을 때거든요. 우리가 로마와 파리와 뉴욕, 서울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로마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던 도시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골목길로만 연결되어 있죠. 파리는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에 만들어진 도시고, 뉴욕도 사실은 마차가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도로망이에요.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등고선을 따라서 가니까 길이 꼬불꼬불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도가 됐을 때 힘들지 않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래서 직선으로 그냥 뚫는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드로. 그래서 논현동 같은 데는 언덕길이 많아요. 그 차이가 교통수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바뀌면 도시의 풍경이 바뀝니다. 근데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하나의 변수가 있고, 두 번째로 바뀌는 거는 건축물의 재료가 바뀌었을 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돌로 쌓아서 지을 때는 8층 정도 높이가 최고 한도였을 거라고요, 파리 같은 경우. 근데 뉴욕 같은 도시들은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라는 게 나오니까 20, 30층짜리 건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재료가 바뀌면은 밀도가 달라집니다. 풍경이 달라지고. 그럼 서울은 도대체 무슨 재료를 써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목구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목구조는 기술이 발달해서 18층까지는 지어진 게 있고 4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목구조를 쓰면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의 풍경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만큼 친환경적인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둥 구조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리고 건축 자재를 생산할 때, 시멘트나 철강을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고, 같은 목구조라도 2층으로 되어 있으면 좀 달라 보였는데 20, 30층짜리 빌딩이 목구조로 지어져 있는 그런 도시의 풍경이다. 그러면은 좀 완전히 좀 새로운 풍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리에 모든 슬세권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개성을 가지는 지역구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서울은 21세기에 만들어진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시대에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18층으로 된 건물은 있어요. 캐나다에 가면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 기숙사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18층 높이가 목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목구조의 특징이 잘 안 보이게끔 다 발라버렸거든요, 그냥.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3XN 뭐 이런 데서 디자인한 계획안들을 보시면은 커튼홀로 되어 있는 건물의 안쪽에 목구조가 들어가 있고 되게 독특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는 디자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초고층 건물을 제일 많이 짓는 SOM이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미국 설계사무소인데 그 SOM이라는 사무실이 이미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가장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가 목구조로 만드는 고층 건물이에요.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광합성을 하면서 그 탄소가 어디를 가냐면은 목조로 흡수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를 우리가 불을 태우면은 그 나무에 갇혀져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나무를 키워서 그 안에 목재 안에 가둬놓고 그거를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썩지 않게 하는 거는 건축 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자재로 쓰고 코팅을 딱 하고 그거 자체로 탄소를 어떻게 보면 압축시켜 놓은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져요. 그럼 불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쇠가 처음에 개발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쇠가 불에 노출이 되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잘 버티다 강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엿가락처럼 확 휩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초기에 미국에서는 쇠로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대로 노출해서 못 짓게 했었어요. 왜냐면 불에 노출이 되면은 약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콘크리트로 껍데기를 싸면 되죠. 그게 우리가 보는 그냥 철근 콘크리트라는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직접적으로 쇠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 두 번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이테크 건축에서 많이 쓰는 건데 2시간 동안 불을 견딜 수 있는 페인트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쇠에다가 페인트 칠로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리노이 그 주청사 건물이 대표적인데 그게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 헬무트 얀이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막 빨간색 페인트 칠이 막 되어 있거든요. 그게 2시간 동안 불에 노출되어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수 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무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특수한 불을 견딜 수 있는 뭐 라카를 개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칠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좋은 거 뭐냐면 이게 썩거나 불이 타거나 그럴 때 그 부분만 딱 교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석석 무량수정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900년 정도 계속 쓰잖아요, 이 건물을. 그 이유는 이게 하나의 콘크리트 건물이었으면 중간에 균열 가면 다시 보수가 어려운데 목구조의 장점은 그 부분만 떼어서 계속해서 교체를 해나가면은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죠, 목구조로 했을 경우에. 네, 그러면은 다음에도 계속 이런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좋은 질문들은 캡처해 놨다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